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김황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옥기술개발 R&D인데요. 제가 한옥기술개발 R&D 연구단장을 맡고 있어서 그동안 한 10년간 연구한 결과를 오늘 중요 사항들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기술개발 R&D의 목표는 첫 번째는 전통 한옥의 정체성이 담긴 미래형 한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전통과 관련된 한옥이라든지 한지, 여러 가지 음악을 포함한 국가 브랜드 국격 향상을 위한 계획하에 우리나라 전통 한옥을 어떻게 하면 미래형 한옥으로 개발할까 하는 것들이 한 10년 전에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옥을 현대화하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공사비가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생활하기에는 이 거주 성능이 상당히 이제 저하되어 있는 전통 한옥의 모습을 이제 미래형으로 갖고 가려면 일단 건축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였었고요. 또 현대인들의 단열이라든지 기밀 성능에 맞는 건축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성능 향상 기술 개발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옥기술개발 연구에서는 현재 3단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구분했을 때 1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 전통 한옥의 고가의 건축비를 절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거주 성능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개의 연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한옥기술개발 R&D였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성능 기술들을 보급 확산하기 위한 실증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2단계 한옥기술개발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1, 2단계에서 했던 것들은 소규모 주택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단계에서는 주택의 규모를 벗어난 대형 건물들을 어떻게 한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3단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규모 확대하는 것은 이제 경관을 넓히는 부분이 있고 층을 올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3단계에서는 일단 기둥의 간격을 넓히는 그런 연구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는 아직 기획 중에 있고 어떤 것이 4단계에서 연구 과제로 올지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2009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3년 9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이 전통 한옥의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대적 거주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이 절감이 된 그런 한옥을 개발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였었고, 총 연구비는 대응 자금을 포함해서 한 17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단계 연구 결과 건축비에서는 한 4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고, 거주 성능에서는 현대주택의 한 70% 정도의 거주 성능을 확보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단계에서는 2013년부터 2년 10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1단계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각 지자체를 공모를 통한 실증 구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보급 확산에 목표를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증 구축에서 과연 1단계에서 개발한 기술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시장 보급이 가능한지 이런 가능성들을 타진해 보는 그것이 2단계의 목표였습니다. 3단계는 역시 10m 이상의 기둥 간격을 갖는 대경관 한옥을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12월 31일 5월 말이면 연구 과제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한옥이라고 했을 때 과연 한옥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가, 한옥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한옥이란 말은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됐는데, 이 한옥이란 용어 외에도 뭐 전통 한옥, 문화재 한옥, 신한옥, 현대 한옥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 과제에서는 한옥에 대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이라고 하는 이 한자 자체도 우리 전통 용어는 아니었었고, 근대기에 양옥 건축이 들어오면서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 즉 양옥에 대해서 한국 건축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런 산림집 규모 정도의 건축을 협의의 의미로 한옥이라고 정의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나 아니면 미래에 적합한 대규모 한옥을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 한옥이라는 용어가 한계가 있어서 신한옥이라는 용어를 새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근대 이전의 한옥에 현대적 기능과 구법이 접목이 된 산림집 정도의 건축, 2층 이하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1단계에서 개발한 신한옥 R&D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넘어가서는 신한옥은 산림집 규모이기 때문에 신한옥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신한옥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공공건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한옥형 공공건축 기술 개발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공공건축물은 3단계, 현재 3단계에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형 공공건축물은 근대 이전 한옥의 현대적 기능과 구법이 접목된 것까지는 똑같습니다만은 산림집 외에 공공용도의 건축까지를 포함한 것을 신한옥형 공공건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규모도 커지고 층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공공건축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어서 이것보다 좀 더 큰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옥으로 그런 그 용어의 선택에서는 대경관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물론 이제 대경관이라는 것이 10m 뿐만 아니라 30m도 대경관이 되는데 30m 이상일 경우에는 초대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건물의 동수가 많지 않아서 한옥기술개발에서는 대경관 한옥까지, 즉 10m급 정도니까 16m 한옥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건물을 이 경관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면 그 한옥의 그 경관의 범위는 요 표에 있는 것처럼 대개는 3m에서 6m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에서 경관이 아주 넓다고 해도 10m 이내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노란 점들은 현대 건축의 분포 범위인데 중소경관은 3m에서 10m 이내 범위 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축에서도 경관이 넓다고 해도 16m 정도까지 확대하면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서도 16m까지만 경관을 해결하면 현대 건축의 많은 부분, 대개 한 80% 정도 범위는 한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이 아닌 그 선진 목조건축 국가들의 사례들을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밴쿠버에 있는 그 철도 역사인데요. 이 건물이 주는 그 목조건축의 시사점은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와 재료가 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목재는 이제 트러스를 짜서 위에 부분에만 목재를 사용을 했고 밑에는 철골하고 결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조 건축하면 대개 목재만 가지고 내외를 전부 다 마감하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유리와 철과 목재가 결합하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이 건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센트럴 시티라고 하는 건물인데 역시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주는 시사점은 규모는 굉장히 큰 건물이지만 목재의 직경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을 소경재라고 하는데 이 소경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죠. 그런 거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소경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큰 대형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인데 이 건물은 CLT를 사용했다는데 시사점이 있습니다. CLT는 요즘 새로 개발된 목재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새로운 소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CLT는 대형 합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판보다는 원목을 이용해서 이 두껍게 만든 큰 판재, 이것을 CLT라고 보시면 되고, 대개 건축에서는 구법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기둥과 보가 사용이 된 가구식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력벽을 이용한, 요즘 많이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이게 내력벽을 이용한 벽식 구조거든요. 그 벽식 구조와 기둥보 구조 두 가지 구조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벽식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CL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LT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해서 한두 개 건물 정도가 CLT로 지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구마모토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외관에서 보면 전혀 목조가 노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목조 건물이라고 못 느끼실 텐데, 내부를 들어가시면 전체가 목조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구법을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재료는 충분히 풍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목재를 노출시키지 않고 현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시면 이게 체육관의 대경관 구조도, 또 교실의 자그마한 교실의 규모도 마치 나뭇가지를 형상화한 그런 트러스 구조로 해서 대경관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의 형태나 사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건물인데요. 이 현 소속 도서관인데, 이 경관이 굉장히 크죠. 경관이 클 때는 되게 철골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소경재를 이용해서 대공간의 트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재 활용이 현대사에서는 또 산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목재 소유량이 적은 그런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구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조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료 구법들이 이미 구현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고, 이 한옥을 가지고 현대형 목조 건축을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이제 규모, 그 다음에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는 이런 융합 기술,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소규모 한옥을 가지고 전통을 벗어난 신한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었고, 2층 한옥으로 개발한 이유는 이제 도심에서는 고미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층간을 어떻게 목조 한옥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2층 층간 바닥이 있는 그런 2층 한옥, 산림집 규모의 한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옥 R&D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재료, 구법, 시공 성능들을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달성 목표는 역시 건축비를 절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표였었고, 두 번째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는 굉장히 이율 상반적인, 상반되는 요소입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1단계 과제였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2층으로 만들어진 신한옥입니다. 각 부위별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때에 따라서는 재료가 개발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공정을 혁신화하고, 그 다음에 설계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한 79개 정도가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한 40% 절감이 됐고, 결국 성능도 현대인들 살기에 적합한 성능들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보급 확산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5개의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서 5곳에 각각 다른 기술들을 사용한 신한옥을 실증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는 한옥기술전시관인데, 이것은 이제 공공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 73%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신한옥 시범마을은 강원도 강릉시의 오죽헌 바로 옆에 있는데, 한 20동 정도의 산림집을 마을 단위로 조합을 한 그런 신한옥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는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을을 구성해 본 것은
1단계에서 개발한 것은 단위 한옥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을 단위로 모였을 때 과연 공공 공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시범 한옥을 구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살림집 단위의 건물 외에도 이 공공건축 3동도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 구축을 했는데 전남 순창에는 어린이집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61%의 이 공정기술 개발한 것을 사용을 했고, 농업기술원에는 엘리베이터 등 현대 설비와 한옥이 어떻게 조합이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연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 역시 그 한옥마을 내에 주민센터,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신한옥 공공건축 내지는 살림집을 지으면서 각 부위에 사용이 된 건축 부재의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기술, 공정의 기술들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 신한옥엔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요 도표에 있는 그림에 있는 요소들은 전통 한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은 신한옥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들과 재료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 실증 구축한 사례들의 요점만 살펴보면, 첫 번째 수원에 지은 그 한옥기술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기둥 간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살림집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경관을 사용하게 됐고, 그랬을 때 문제점은 기둥부 방식의 전통 살림집의 구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기술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곡보를 사용한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 된다. 그동안 전통 한옥에는 없었던 저런 집성재를 이용한 곡보를 구조재로 보 대신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구법 개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의 20동 정도의 한옥마을에서는 살림집 점호의 구법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외부 공간과 한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초점이었었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을이 배치도 방식으로 조합되는 그런 것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한옥의 요소들을 찾아서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현대식 구법의 건물이고 위에는 한옥 신한옥형의 건물인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벽에 그 한옥 벽체는 인방재와 이렇게 가세를 엮고 토벽을 바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예 공장 생산대처럼 벽체를 통째로 창호까지 조립을 해서 벽체를 통째로 조립하는 이제 프리패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리패브 방식을 신한옥에 도입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남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설비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에스컬레이터를 포함해서 각종 현대적 설비들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 현대적 설비와 한옥이 어떻게 조합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건물을 통해서 실증 구축을 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층짜리 지하층이 있는 지상의 2층짜리 건물인데,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와 그 다음에 목조를 사용한 한옥이 서로 다른 재료에 서로 다른 구법을 가진 건물이 어떻게 만나서 조합이 될까, 그 접합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3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구 단계가 3단계에 와 있는데, 이 3단계에서도 역시 실증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증 구축은 세 군데에서 3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인 처인성 옆에 한옥 역사교육관을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요 처인성 한옥 역사교육관은 3단계 연구 주제였었던 대경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증하는 건물이 되겠고요. 이 건물에 사용된 기둥 간격의 간격은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5m 정도의 기둥 간격이면 대부분의 현대 건축들이 구축 가능한 그런 경관이 되겠습니다. 대공간을 만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경관을 넓힌 전통 한옥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관을 넓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 하는 부분하고 과연 어떤 구조법으로 대경관이 가능할까 목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선진 목조 건축 사례에서는 굉장히 넓은 대경관이 현재 구축된 사례도 있고 다양한 이 건물들이 남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서양의 구법을 그대로 들여도 되지만 신한옥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옥의 정체성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경관이 커지면서도 한옥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건물을 또 구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하에 대경관의 구법 개발이 이 과제의 초점, 3단계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대경관을 만들 때 이 횡부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전통적인 맛이 나면서 경관을 넓힐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전통 한옥이라면 대개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들보가 지나가고 종보를 걸고 동자주나 대공을 세워서 이 계단식으로 구조를 하게 마련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들보가 기둥과 기둥 이 머리 위에 걸리기 때문에 기둥 높이를 천장 높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곡보를 사용해서 이 층고를 확보해 보고자 하는 구법이 바로 이런 곡보를 사용한 개발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법의 아이디어는 그 층금 모양으로 빗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계단형으로 전통 방식에서 계단형으로 접어가는 것처럼 계단형으로 볼을 사용하되 요 공포가 있는 기둥 부분에서는 대들보가 그대로 통으로 지나가지 않고 한 단 꺾어서 이 층고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디자인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 요소를 좀 더 강하게 넣는 구법인데,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경관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사람 인자형 형태로 가세를 넣어서 상현재, 하현재 사이에 그런 가세를 넣어서 대경관을 만드는 그런 구축법이 그림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이런 유사 트러스 구조를 만들어서 대경관을 만드는 그런 구법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법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실중 구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빗보 방식으로 실중 구축은 되었으나 사실은 이거 외에도 곡보 방식이라든지 유사 트러스 방식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처인성에는 공정률 한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골조가 세워질 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m 정도의 경관을 저런 그 빗보 형태로 해서 현재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 두 번째 실중 구축 과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을 했고, 이 정수초등학교의 다목적 교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목적 교실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관이 15m는 아니지만 한 7, 8m의 경관이 필요해서 집성목을 이용한 그 다음에 곡보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면도하고 배치도, 인면도가 되겠는데요. 이 공간의 다양성을 위해서 1층과 2층을 조합을 했고 대공간과 소공간들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산을 가운데 두고 다양한 외부 공간을 연출하는, 이 한국 건축에서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또 병합하는 그런 차경을 이용한 그런 기법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들을 신한옥에서도 도입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외부 공간과 조경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 한옥의 요소들을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정수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에서도 프리패브 기법을 이용한 그 벽체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공장에서 아예 벽체를 통으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그런 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리패브 벽체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증 구축은 홍성군의 어린이 체험시설인데요. 그 홍성의 신도시 안에 그 산 밑에 어린이 복지시설로 진행이 된 실증 구축이고요. 이 과제는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이 과제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새로운 형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스형의 조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전통 한옥에서는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는 그런 구법이 곡선을 사용한 그 평면의 구성, 그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된 실증 구축이 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평면을 보시면은 곡선이 아주 자유롭게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홀 부분엔 정원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두 곡선 곡률이 틀린 타원형이 조합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구법과 그 다음에 실내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증 구축을 하면서 신한옥 기술을 개발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대화했을 때 가장 어려움이 이게 과연 한옥으로 느낄 것인가, 또 느끼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 한옥, 신한옥, 신기술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과연 정체성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그냥 현대 목조냐 신한옥이냐가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은 개발 끝에 이르기까지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굉장히 어렵고 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정체성을 크게 분류해 보면은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구법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그다음에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정체성은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 국가고 도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학도 있었고 또 성리학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결정한 건축적인 내용들이 현대 신한옥에서도 들어있느냐 하는 것들이 사상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이 되겠고요. 미학은 아마 형용사적인 용어로 다 표현이 가능한데 건강성이랄지 비대칭성이랄지 역동성 뭐 이런 것들이 미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신한옥에도 들어있느냐 하는 것들이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내지는 그 전통 한옥은 대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으로 가더라도 비대칭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옥을 우리가 전통 한옥을 현대화해서 미래 한옥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옥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런 정체성들이 과연 신한옥에도 살아있느냐 하는 것들이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법은 건축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공간, 구조, 재료, 그다음에 색감이라든지 문양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적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구법이죠.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이 구법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과 미학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화했을 때 정체성을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성은 물론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요소들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된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백 개의 정체성을 다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는 필요하다고 하는 정체성들을 현대 한옥에서도 가져와야 되는데 무엇을 가져올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항상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 한옥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청마루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온돌방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면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대청마루 앞에는 그 툇마루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텐마루를 보면 기둥 사이가 벽체 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 공간은 내부 공간이면서도 불구하고 외부 공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완충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현대 건축엔 거의 없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이 텐마루는 동선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복도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공간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닌 이런 구조를 현대 신한옥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하는 공간의 해석 문제가 따르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한옥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외부 경치를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한옥에서는 과연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이렇게 난방이 되지 않은 대청을, 열려진 대청을 신한옥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점이 되겠습니다. 그 신한옥의 여러 가지 설비 요소에서는 이게 장독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이런 화장실은 그 수세식 변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사용이 된 물로 씻어내리는 수세식 변기인데, 아마 1000년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장독대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건강 음식들이 보관되는 장소여서 집과 아울러서 먹는 것, 여러 가지 생활적인 많은 요소들이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강성에 관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우리 신한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런 건강성에 대한 정체성을 담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건강이라고 할 때는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서적 건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에 보면 기둥에 주련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어느 집에 가도 주련이 걸려 있는데, 이 주련은 그 격언이라든지 아름다운 시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읊고 그 다음에 격언들을 이게 되뇌이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창덕궁의 후원에 가면 이 후궁들이 드나드는 출입문 한쪽에 이렇게 포도문을 장식을 했는데, 이 포도는 알과 씨가 많기 때문에 석류와 같이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입하면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메시지를 전달받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한자건 문양이건 간에 한옥에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뜻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상형을 구축하려고 하는 정서적 건강성 요소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물리적인 또는 공간적인 정체성 면에서 보면 대개 한옥의 배치를 보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쪽 제일 밖에 있는 문간체고, 사랑체고, 안체고 이렇게 일자형의 조그만 사당이 있는데, 보시면 비대칭이죠. 이 대문에 들어서서 건물 전체를 보면 이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완벽하게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적 요소가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치라든지 시각적인 처리면에서 전부 다 이제 비대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옥만의 특징일까? 그것은 이제 동양상국을 비교해 보시면 여실히 나타나는데,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중국의 사하본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살림집, 그러니까 양반들의 살림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대칭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채고 후원채고 여기 행랑채인데 좌우 행각까지도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한옥에서는 절대 도입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대칭을 떠나서 일단 채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은 기능과 용도가 틀리면 여러 채로 건물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통해서 전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단위 건물은 굉장히 크지만 채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건축입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같은 목조 건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성에 따라서 또 정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체성의 기본 요소는 채분리와 비대칭적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한옥의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적 정체성 중에 하나는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은 무엇을 통해서 달성이 될까 하는 건데 미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역동성은 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곡선의 사용, 두 번째는 비대칭의 사용. 그걸 통하면 역동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인도의 엘리판타 석굴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이 사자상은 불교를 통해서 일본까지도 사자 조각이 도입이 됐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 사자 끝에 있는 모습처럼 굉장히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일단 사자의 그 모습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S자형으로 곡선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과 좌우의 앞발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역동성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인도지만 한국과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자를 보는 한국 사람은 우리와 같은 감성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사자를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는. 두 번째 있는 사진은 그 네팔에 있는 사자상입니다. 같은 인도하고 같은 힌두교 국가지만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사자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중국의 자금성 안에 있는 사자상이에요. 물론 이제 재료가 철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날카롭고 예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자태가 버티고 있는 모습, 대칭적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무섭고 경직돼 있고 이게 근엄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돌사자는 한국의 괴릉에 있는 그 경주 괴릉에 있는 사자상이에요. 이 한국의 사자상을 보시면은 일단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또 이빨을 다 드러내고 웃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다리를 보시면 뭔가 이렇게 신이 나서 춤을 추려는 동작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성을 느끼면서도 해악을 가지고 있는 사자상이 한국의 사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조형물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닫게 되어 있는데 건물은 워낙 복잡해서 이런 표정이나 정체성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각물들은 그것을 읽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기 사자상에 나타나는 이런 즐거움이 한옥에서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런 역동성이 한옥의 특징이기도 하다,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런 몇 가지 요소들만 봐도 한중일이 다르고 또 민족마다 정체성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럼 한옥도 중국의 전통가옥, 일본의 전통가옥하고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현대 한옥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이 신한옥 개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1단계 연구가 끝나고 은평구의 시범한옥으로 지은 신한옥이 되겠습니다. 이 신한옥을 통해서 많은 기술들이 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형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술과 공정에서 신한옥적 요소가 첨가가 된 그런 한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층 한옥은 전통 한옥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 이렇게 2층 한옥을 접하면 뭔가 어색한 점들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그런 어색한 점들이 왜 나타났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 한옥에서 2층 한옥을 만든 사례가 흔치가 않아요. 조선시대 때에는 대부분 한옥이 1층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으로 된 한옥을 보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덕수궁에 있는 서거당의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찰 안에 있는 요사채 건물인데 좀 전에 보여드린 신한옥하고 거의 모습이 같죠. 그 모습이 같은 것은 바로 요거 1층 기둥이 같은 열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서거당 건물은 1층 기둥이 2층 기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대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태물림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물게는 이렇게 1층 기둥이 체감 없이 일치하고 있는 선상에 놓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근대 한옥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례인데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한옥을 개발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아닌 것은 아니고요. 살림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둥열이 맞는 2층짜리 건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갈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현대 설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층을 통해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렇게 체감을 하면 이 배관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한옥이 되기 때문에 현대 한옥, 신한옥을 간다면 이런 건물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1, 2층 기둥이 이렇게 일치했을 때 2층이 같이 놓이면 2층이 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것이 단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 층간의 사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 지붕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난간을 두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별로 기능은 없으면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요소 때문에 굉장히 공사비를 첨가해야 되는,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으로만 해봤는데 시각적으로는 훨씬 개선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를 계산한다면 이 난간 같은 경우는 1m당 한 100만 원 정도씩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42m 정도 되는데 평당 그 공사비 단가를 100만 원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42평짜리거든요. 그래서 신한옥의 공사비 목표가 600만 원대라고 한다면 이 난간 때문에 700만 원대 한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생략하면서도 어색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가 신한옥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공정별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고민이 있게 마련인데요. 일단 땅속에 묻히는 기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입니다. 신한옥으로 가면서도 전통 한옥의 기초 기술까지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인 거죠. 이 전통 한옥의 기초 방법은 땅을 깊이 파고 잡석하고 흙을 층층이 쌓아 올라가면서 이게 적심석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개 이제 표면에 나타난 것은 이 사진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전통 한옥을 면밀히 조사를 해보면 기둥이 대개 일부씩 이렇게 치마가 되고 또 기울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치마 없이 100% 치마 없이 존재하고 있는 전통 한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통의 기초기법은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으나 기능이나 성능적으로는 현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의 정체성이 친환경이다, 건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과연 그것들을 사용할 것인가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기능과 성능을 생각했을 때 이 기초 부분은 전통 한옥적 요소를 배제할 수도 있다. 그 정체성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전통 한옥에서의 이런 초석의 사용, 기단의 사용 이런 것들도 현대 건축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현대 건축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단차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초석을 사용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이제 비바람이 들이치면서 통풍을 요구하고 빨리 건조하기 위해서 초석을 높이 두고 기단을 쌓게 마련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재료와 기술로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신한으로 갔을 때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장점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초석과 기단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초석과 기단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될까요? 미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옥이야? 기단과 초석이 없는 것이 과연 한옥이야? 이런 의문점을 던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디자인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기단과 초석이 없는데도 한옥 느낌이 나네. 이렇게 개발하는 게 신한옥이라는 뜻입니다.
네, 다음은 그 한옥의 가장 중요한 골조 부분의 재료, 즉 목재인데 목재, 어떤 목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목재는 크게 보면은 원목과 즉석목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전통 한옥은 원목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원목 같은 경우에는 뒤틀림이나 갈라짐, 변형에 대해서 아무리 건조를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조에서는 대개 원목을 쓰지 않고 집성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옥에서도 집성목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집성목은 나무를 작게 잘라서 접착을 한 것인데 거의 이제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해서 만든 집성목은 변형이나 뒤틀림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접합 부분의 무늬결이 갈라지면서 보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미학적인 거, 시각적인 거, 그런 결점 때문에 대개 한옥에서 집성목을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한옥을 개발하면서는 외부에 노출이 된 변형이 많은 부분은 거의 다 집성목을 사용을 했고, 내부에 그 영향이 없는 내부 부분의 대들보 같은 경우에는 원목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신한옥을 실증을 했습니다.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얀 부분들이 대들보들인데 그런 것들은 원목으로 했고, 요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집성목으로 조합을 해서 구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원목과 집성목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는데, 이 집성목을 만들 때에도 편을 넓게 만들어서 무늬결이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 집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신한옥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목재 소요량을 줄여야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전통 한옥에 대비해서 신한옥의 목재 소요량은 한 4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그 구조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장 그 적정 치수, 단면 치수를 찾아내서 그 적정 치수에 의거한 부재 단면의 산출을 그걸 통해서 목재를 절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재가 구조적으로 안정한 치수까지 간다고 하면 전통 한옥에 비해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너무 기둥이 얇아 보여서 불안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구조적인 것들을 고려한다면 40% 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 단면은 일반인들이 구조 전문가 아니라면 산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 한옥기술 R&D에서는 이 부재 단면을 산정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식의 이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한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설계비 부분입니다. 조그마한 살림집을 짓는데 설계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에서는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일반 건축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절감을 위해서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이 저희 1, 2, 3단계 연구 과제 속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단계 연구가 끝나면 살림집 정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몇 가지 요소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설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의 절감 중에 재료와 인건비 절감도 있지만, 한옥에서는 이제 공정, 현장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공정 내역, 물량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현장 관리비, 전통 한옥을 지을 때
소요가 되는 현장 관리비의 30% 정도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공정이나 그 항목 품셈 기준들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통 한옥만 하면 그 항목이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한옥에서는 대경관도 있기 때문에 부위 항목이 워낙 많아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항목들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쾌적 성능,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산다는 거주 성능도 있지만 이 온열 성능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단열이라든지 기밀 성능이 높지 않으면 그런 온열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대 건축에서는 이런 온열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한옥에서는 그런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춥고 덥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온열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이런 온열 기준도 설정을 하고 현대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그런 그 단열이나 기밀 성능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개발한 것의 결과에 따른다면 이 친환경 인증 기준의 100% 정도의 기밀 성능을 확보를 했고, 환기가스 이건 이제 기밀 성능인데 상위 15% 정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신한옥에서는 전통 한옥과 달리 현대인들이 거주해도 전혀 춥고 덥다고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 성능 분야에서 이제 기준이 중요한데, 현대 건축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전통 한옥의 공간적 특징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의 공간적 특징이 반영이 된 그런 성능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 한옥은 이제 대청마루가 있는데 여기서는 내부 공간이지만 사실은 벽이 없어서 다 열린 공간인데, 전통 한옥에서 신한옥처럼 성능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대청마루 부분도 실내처럼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한옥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별로 기준이 다른 또 특성에 맞는 기준들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항목별로 집계되고 통계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주 성능과 그 다음에 쾌적성 성능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세부 항목들을 나열하고 그 항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재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성목하고 원목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옥 부분에서는 집성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집성목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하지 않은 단계여서 일반 집성목을 사용을 했고, 철물들도 일반 철물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전통 한옥 분야에서는 한옥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집성목이 구조, 비틀림 이런 성능에서는 훨씬 더 월등하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재별로 부품을 만들어서 유통이 가능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한옥을 지을 때 목수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이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특정한 번호의 부품을 사다가 조립만 하면 한옥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성목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집성목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원목을 잘게 잘라서 부위별로 양질의 부위를 선택을 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필요한 단면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접착을 하게 됩니다. 접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기둥이 그 벽체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방제도 꽂히고 보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음 맞춤 부위를 기계로 커팅을 하는 게 프리컷이라고 하는데, 프리컷을 통해서 이미 모양을 다 만들어서 현장에 납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장 공정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게 이 집성제를 사용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성제를 사용하면 현장의 공사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화되고 현장 관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조립 과정인데요. 이 집성목을 사용해서 공장에서 납품을 한다면 현장에서 이 구조를 조립하는 데는
이틀 정도면 조립이 다 끝납니다. 42평 정도의 2층짜리 한옥을 짓는데 골조 부분은 이틀 정도면 조립이 끝난다.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보라든지 기둥 이런 여러 가지 부재들이 서로 만나서 조합이 되게 되는데 그 접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대개는 한옥에서는 목재를 깎고 다듬어서 나무끼리 이렇게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이제 내진 성능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전통 한옥의 이음 맞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그 접합 부분을 철물을 이용해서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접합 부분은 물론 나무와 나무도 있지만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울 때 초석과 기둥의 접합 부분에도 이런 철물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횡력이라든지 내진 성능을 높일 수가 있어서 현대 구조 기준에 적합한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라든지 나무와 같은 거는 이질 재료가 접합할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 접합 부분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수한 철물을 개발을 해서 단시간 내 조립이 가능한 그런 지옥철물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철물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 한옥의 정체성을 가져온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통 방식이었던 나무와 나무가 서로 결합하는 이런 접합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통 한옥의 접합 기술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서는 목재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합하는 그런 이음 맞춤 방식을 개발을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이음 맞춤의 치수를 조금 조절을 하고 모양을 조금만 바꿔본 거죠. 구조역학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모양만 살짝 바꿔도 결국에는 구조 성능이 한 10배 정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진 성능으로 봤을 때 전통 한옥에 대비 10배 성능이 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3, 40배 성능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요 1단계 연구만 가지고는 내진을 해결하지 못해서 요 목재만 가지고 조합하는 접합 기술은 조금 더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철물을 사용해서 접합할 수밖에 없었고 철물을 속에 숨기는 방식으로 신한옥을 조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경관을 넓히기 위한 기술인데 곡보의 사용이죠. 그래서 곡보를 정수초등학교와 수원 그 한옥기술전시관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구조적 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집성제 기술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예전과 달리 신한옥에서는 아주 손쉽게 곡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재와 목재가 서로 만나는 면에 기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재가 건조하면서 변형되고 그 사이가 뜨면 아무리 단열 성능이 뛰어나도 그런데 기밀 성능이 확보가 안 돼서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목재와 목재가 만나는 부분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부분 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붕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크게 보면은 기단 부분, 목조라고 하는 목체 부분, 그 다음에 지붕 부분, 그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옥의 목조를 떠나서 두 번째로 굉장히 거대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복잡한 부분이 바로 이 지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현수선을 이용해서 곡선들이 굉장히 유려하고 아름다운 곡선의 연속으로 지붕이 만들어지지만 처마가 많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육중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토제기와를 사용한 그 동양 3국의 건물의 지붕은 거의 똑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육중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큰 지붕을 얹은 것 같은, 그리고 지붕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붕도 잘 보시면은 그 곡선의 형태라든지 처리 방식들이 다 달라서 지붕의 모양만 봐도 이거 한국, 중국, 일본이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지붕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조 부재가 석가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통 한옥의 석가래는 잘 보시면 직경이 똑같이 쭉 끝에까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매거지라고 해서 처마 끝부분은 살짝 직경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인건비가 투여가 되고 미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나 건축비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으로 가면서 사실은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좋으나 구조적인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부분의 정체성까지를 갖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사비를 절감하려면은 직경이 똑같은 석가래가 처마 끝까지 쭉 빠져나간 기계 가공이 가능한 그런 그 원통형 석가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미학적인 측면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한국의 석가래는 동그란 석가래, 직경이 이제 원형인 동그란 석가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한 99%가 이런 그 원형 석가래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석가래의 모양이, 단면 모양이 중국과 한국은 거의 같은데 일본은 방형 석가래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형 석가래를 사용하면 일본집으로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신한옥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원형 석가래를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인데요. 요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 여기도 이제 벽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단골막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단골막이가 모양이 굉장히 기기묘묘한 모양이 단골막이 부분이에요. 저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부분에서 기밀성이 확보가 안 되고, 또 이 석가래 사이가 이제 석가래가 마르면서 줄어들면 사이 틈새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전혀 열적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원형 석가래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만남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것을 각형 석가래로 바꾸면 석가래 사이가 네모나게 남기 때문에 고기를 막는 것은 굉장히 쉽죠. 기밀성을 확보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공사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각형 석가래로 바꾸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집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각형 석가래가 한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일본 건축의 정체성이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보면 역사적으로 이 건물의 사례들을 보면 드물기는 해도 한국에서도 각형 석가래를 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목재가 많이 불타서 고갈이 되다 보니 아름드리 나무가 없어서 이 작은 소나무들을 그대로 꺾어다 껍질만 벗겨서 사용하다 보니 원형 석가래가 된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풍부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각형 석가래들이 쓰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 석가래도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기능과 성능이 좋아지는 각 신한옥에서는 각형 석가래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붕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기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와는 현재 토제, 흙으로 구운, 불에 구운 기와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량도 굉장히 무겁지만 또 성능은 그렇게 또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구우면서 기름이나 가스, 예전에는 이제 소나무를 뗐습니다만은 가마에서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기름이나 가스를 떼면 그만큼 CO2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토제 기와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걸로 느끼겠지만, 사실은 CO2 발생 측면에서는 전혀 친환경 재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는 소재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 한식 토기와는 무거워서 공법상에 기와를 이을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소재를 완전히 바꿔서 기와를 제작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한 건 슬래그 기와, 하산재 기와, 경량 한식 특기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슬래그 기와는 시멘트를 만들 때 나오는 슬래그를 압축 성형한 기와인데 CO2 발생량은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CO2를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데, 표면의 그 질감이 시멘트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선호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화산재 기와는 화산재를 PP를 이용해서 압축 성형한 것인데, 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의 질감적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단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이랄지 가격 면에서는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이 화산재 기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기와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떠나서 선호도, 미감적 선호도에 따라서 배척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그 신재료를 가지고 기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짧은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토제 기와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경량 한식 토제 기와인데, 건식으로 공정이 가능하고 건축 공정이 가능하고 또 이 방수 성능을 높였고 기와의 사용량을 줄여서 지붕 무게를 혁신적으로 감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밑에 하부 부분의 목재도 줄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비 비용, 인건비죠. 결국 기와를 잇는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었고, 성능을 높이고 기와량도 줄이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토제 기와가 현재는 신한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벽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전통 한옥의 벽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개는 인방재 사이에 저렇게 외역기라고 하는 얼기설기 발처럼 엮어서 양쪽에서 이제 흙을 발라서 마감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표면에는 모래로 마감하면 이제 사벽이 되고, 회로 마감하면 이제 회벽이 되는데요. 이런 마감법을 해서 이제 요 기본적인 틀은 토벽이고, 거기에 마감을 회벽으로 할 거냐 사벽으로 할 거냐, 그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무로 만든 판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토벽의 두께는 한 15cm에서 18cm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단열 기준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벽체는 반드시 새로운 소재로 단열을 위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1단계에서 신한옥 벽체는 지금은 이제 3단계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벽체를 만들었는데, 1단계에서는 일단 벽체를 어떤 목표로 만들었냐면, 일단 친환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벽체. 두 번째는 외부에는 그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씻기지 않는 내구성, 내부는 친환경성, 이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조합벽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는 셀룰로즈 단열재를 썼는데, 셀룰로즈는 목재를, 나무를 분쇄해서 만든, 솜처럼 분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숯가루를 섞어서 방충이라든지 방습 이런 것들에 대비를 했고, 외부는 이제 그 회벽처럼 느끼되 현대 재료를 이용해서 그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내부는 토벽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이게 만든 이런 조합벽체를 만들었습니다. 조합벽체를 시공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내부는 흙으로 바르기 때문에 사람이 접촉하는 접촉면은 완전히 건강성과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벽체 토벽을 바르는 그 안쪽에는 그 아연 강판을 타공을 해서 흙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내진 성능을 높인 저런 벽체 조합을 이용해서 신한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공법이나 공정면에서 이 프리패브 벽체를 신한옥엔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공장에서 벽체를 통째로 생산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의 벽체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간의 문제인데요. 2층이나 3층, 4층 이렇게 고층화됐을 때 그 상층 부분의 바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목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닥과 목재 부분의 접합면, 이것들이 이제 기밀성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 성능 부분이죠. 그래서 목재는 대부분 건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식으로 조합하는 방식이 제일 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건식 공법으로 온도를 깔더라도 건식으로 온도를 깔 수 있는 그런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평에서는 이렇게 그 건식 온돌 기법을 이용해서 이 층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창호가 이제 또 큰 과제가 되는데요. 전통 한옥의 창호는 정식으로 잘 만들면 세 겹 정도가 됩니다. 제일 밖에 쌍창이 달리고요. 겹창이죠. 가운데 영창이 있고 제일 안쪽에 갑창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창호가 세 겹이 오므로 인해서 단열을 확보했었던 것이 전통 창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짝짜리 창호를 만들려면 실제 창짝은 8짝이 필요한 겁니다. 두껍다지까지. 그래서 창호 한 짝당 전통 한옥에서는 보통 저 정도 사이즈면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8짝이 필요하기 때문에 38에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고가인 겁니다. 그래서 요 창호 개발이 동시에 신한옥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공사비를 절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별로 보면 목공사, 지붕공사 세 번째가 창호공사에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 세 공정에서 공사비를 줄여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고, 창호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기밀이나 단열 성능이 전부 다 이 창호가 좌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호가 굉장히 기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면에서도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기밀 성능 확보돼야 되고, 또 창짝도 줄여서 공사비도 줄여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 창호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창호는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고 멋있고 정서적이지만 그런 기능과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붕 다음으로 이 창호의 개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와 또 질감들이 이 한옥의 목재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창호 자체도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방범 성능이라든지 기밀 성능을 위해서는 저렇게 유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사용하면 그 질감이라든지 그 반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선호되지 않는 방식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목재만 사용해서 또 유리도 그 우윳빛 유리를 조합을 해서 페어글라스를 만든다면 한옥과 잘 조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첫 단계에서는 그냥 일반 맑은 유리를 사용하되 프레임만 목재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창호를 개발을 했고, 또 전통 창호가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그 신한옥에서도 유리가 두 겹, 창호지가 두 겹, 그래서 네 겹으로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단열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창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창호의 디테일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극복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화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까다로운 공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세를 가지고 있고요. 전통 한옥에서 또한 그 단열을 위해서 외부 벽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저렇게 이중 벽체를 한 것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벽 쪽은 반드시 내부의 장지를 전 벽체에 둘려가지고 중간에 벽체 중간에 이렇게 공기층을 두는 그런 단열 방식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한옥에서는 그렇게 이중 단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통 한옥은 단열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대로 지은 한옥에서는 그렇게 단열 효과가 상당히 뛰어났었다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현대 한옥에서는 이런 방식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마감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내부에 아무리 황토로 미장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해도 벽지를 뭘 바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상승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황토를 바른 벽체에는 반드시 전통 한지를 발라야 습도 조절할지 건강성은 확보가 1.5배 정도 더 상승하고 확보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바른 벽체에 실크 벽지나 일반 벽지를 바르면 이 코팅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의 조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감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마감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옥에서는 대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부속 시설들이 있죠. 이런 대문들도 지금은 이제 차가 또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넓어진 대문 같은 경우에 과연 문짝이 변형되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저렇게 온전한 상태로 작동이 되려면 어떤 재료, 어떤 상세가 사용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연구가 돼야 돼서 저희 신한옥에서는 재료를 바꿨고 상세를 바꿔서 얇은 판문처럼 보이지만 변형되지 않는 그런 대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에서는 담장이 굉장히 길고 많은데요. 이 담장은 한옥의 정체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담장이 없으면 한옥이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한옥에서는 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 한옥 담장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합니다만은 실제 그런 담장들을 구현하려면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담장 길이도 굉장히 또한 길고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가격이 싸면서 누구라도 쉽게 조립하면 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담장 기술도 한옥 R&D에서 개발을 했고 전통 한옥 대비 한 40% 정도 절감이 된 외부 모양은 전통 한옥과 똑같은 담장과 똑같은 그런 프리패브 담장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 한옥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성이죠. 그래서 한옥에 살면 건강하다 이런 것이 일반화된 인식인데 과연 한옥에서 건강을 제공하는 부분이 어딜까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재료에 있습니다. 재료 중에서도 특히 황토 부분이 건강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옥을 만들더라도 건강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빼면 안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 황토를 가지고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가 과연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과제가 한옥 R&D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동물 실험도 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 실험도 했는데 이 황토가 기본적으로는 이 습도 조절하고 흡착성 때문에 냄새, 탈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고 또 하나는 관절염 완화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생존율을 높이는 그런 데도 작용을 하고 물체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부패도를 감소시키는 데에서도 황토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벼룩을 가지고 또 생지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물벼룩 10마리씩을 일반 챔버하고 황토 챔버에 넣어서 열흘간 생존을 시켰는데 황토 챔버는 한 마리만 죽고 9마리가 다 살은 반면에 일반 챔버에서는 반대로 9마리가 죽고 한 마리만 생존하는 그것만 보더라도 황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쥐를 가지고 관절염 시험을 한 것인데요. 제일 이쪽 것이 일반 그 쥐의 관절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관절염을 유발시켜서 시멘트 챔버에 넣은 생쥐, 이거는 황토 챔버에 넣은 생쥐입니다. 같이 이 관절염을 유발시켜서 넣었는데 시멘트 몰탈은 보시기만 해도 관절이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근데 황토 챔버에 넣은 생쥐는 관절이 점차적히 얇아지면서 관절염이 치료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황토 같지만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 관절염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콜라겐을 유발한 관절염 동물 실험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험을 했고 확실하게 이제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됨과 동시에 또 아토피 실험을 해서 아토피 또한 이 실제 이 피부를 보시면 황토 챔버에는 생쥐가 아토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사진과 그래프를 통해서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뿐만 아니라 아토피까지도 황토가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황토를 잘 발라도 거기에 한지가
덧붙여졌을 때 1.5배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황토를 바르신다면 반드시 한지로 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은 사실은 이제 사람한테까지 과연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큰 실험실에서 또 세밀한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사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연구와 개발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옥이라는 것이 그냥 심증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런 실험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실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건강성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요소 중에 하나여서 미래 한옥도 이 요소는 반드시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우리가 과거에 그냥 박물관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살 집으로 개발하는 것이 한옥기술개발 R&D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효과이겠지만 그 부분도 이제 대중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반된 내용들을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하면서 현재 한옥 R&D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경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이 이게 고층화된 이런 것들도 한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